마치고요. 토론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휴식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에, 용인시민안전연대 대표이자 당원이신 안혜민 당원께서 주신 토론문인데 오늘 나와주시질 못해서 광주시 김영미 당원께서 대신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지금 버퍼링 걸려서 잘 안 나온다고 하는데 잘 나오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용인시위원회 안혜미님을 대신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흔히 전업주부라고 부르는 무급 가사 노동자입니다. 아무도 제 노동의 가치에 대해 인정해주고 있지 않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가사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 단 한 번도 전업주부를 장래의 희망으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전 전업주부를 장래 희망으로 가진 분들 한두 분 뵙긴 했는데요. 그래서 짧게 노동을 하고 결혼해서는 집에서 아이만 보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겠다 이런 부분을 본 적이 있기는 해요. 딱 한 분. 근데 대부분은 전업주부를 꿈으로 가진 분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전업주부가 사실은 굉장한 기술력과 어떤 전문적인 것들을 많이 요하고 있는데 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최선을 다해 가사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래 희망으로 가져본 적이 없지만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전업주부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에 퇴근하는 근무 시간에 아이를 봐주는 어린이집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아와 일을 병행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한 사교육 시장의 근무 환경으로 인해 저는 어쩔 수 없이 전업주부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경우인 거죠. 하지만 전업주부의 대다수 역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전업주부를 선택합니다. 공무원, 대기업 직원 등 소위 안전하다는 직업군의 여성이라도 육아와 가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전업주부가 장래 희망이라서 선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 때문에 전업주부를 선택한 것이지 전업주부로 살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업주부를 선택해놓고 왜 가사노동이 힘들다고 투덜거리냐며 타박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전업주부의 삶을 살고 다시 취업하는 여성을 사회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합니다. 십수년간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산 저의 시간이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 설명됩니다. 학원 강사로서의 제 경력은 단절됐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전업주부로 살며 많은 경력이 생겼습니다. 사람과 소통하는 법도 배우고 청소 잘하는 법, 요리, 좋은 식재료를 고르는 법, 면역력을 키우는 법 등을 알게 됐고 어린아이들을 키우며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서 많은 책을 읽고 또 이렇게 정당 활동도 하고 음, 어린아이들을 키우며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와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노력을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단 한 단어로 설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노동을 하는 전업주부 중에 다수가 나중에는 청소, 가사 도우미와 같은 투명 인간 노동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지난 대선 때 주 4일제를 주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주 4일제 정말 다들 너무 원하는 건데요. 근데 많은 전업주부들은 이 공약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주 4일제가 시행되면 가족 돌봄이 주된 노동인 전업주부의 노동량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전업주부의 배우자는 보통 가사노동을 도와준다고 표현하지 함께 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정의당이 주 4일제를 내걸었을 때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와 가사노동을 하는 전업주부 모두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 4일제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거고 휴식 있는 삶이 당연히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양의 노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문제는 초저출생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도 사회에서는 육아와 가사를 한 가정에서 발생된 문제, 그에 따른 해결책도 가정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또 바라고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가정에게 지원금만 올려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육아와 가사로 인해 조퇴 또는 결근을 해야 하는 경우 많은 눈총을 받습니다. 아직도 부모 모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혹시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속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 대다수 아이의 조부모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이들의 부모 모두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누군가의 희생이 강요된다는 뜻입니다. 사회에서 부모 모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전업주부를 선택한 게 아니라 전업주부가 그냥 되었음에도 사회는 또 한 번 그 가사 노동을 당연한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전업주부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때 그동안의 가사 노동에 대해 경력을 인정해주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가 가사 노동에도 급여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름이 어떤 것일지는 모르겠지만요. 가끔 전업주부의 노동을 돈으로 환산하면 월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된다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기사만 가끔 올라올 뿐 정치인 중에 그 누구도 전업주부에게 월급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많은 전업주부들도 감히 누구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나의 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또는 노동의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또 월급을 받을 생각은 당연히 하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사회가 많은 수의 전업주부에게 월급을 줄 수 없다면 최소한 사회로 복귀할 때 가산점을 주는 방법으로라도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자를 볼 때 그 사람이 왜 저 노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원했던 장래 희망이라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가 일을 하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왜 힘든지 들어보고 사회가 그 노동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공동체이고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동자라는 스펙트럼에 이제 전업주부도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당은 육아휴직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존의 급여보다 적게 받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하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드는데 급여가 줄어듭니다. 오히려 국가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에게 지원금을 더 줘서 급여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에는 다양한 직군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직군도 있지만 정혜윤 연구원님의 말씀처럼 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전업주부의 경우처럼 또 학원 강사나 공공에 조직된 큰 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처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직군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직접 육아를 하기 원한다면 사회에서 다양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안정적으로 육아와 가사를 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또한 정의당이 고민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정의당은 육아와 가사를 하는 몇 년의 시간을 사회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경력이 단절된 사회에서 배제됐던 시간이 아닌 공감 능력을 기르고 또 다른 분야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가 된 사회의 일원으로 봐야 합니다. 사회에 복귀할 때 어려움보다는 가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그림자 노동하고 투명인간 주변에 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좀 해주셨고 저한테 이제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좀 참여해서 꼭 발언을 하고 싶다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 의원님, 우리 당원님 토론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육노동자의 보육교사 이현님이라고 합니다. 3차 때, 2차 때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먼저 던졌다면 오늘 3차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돌봄 노동자 현장과 복지 중심으로 정의당이 이런 제안을 해보고자 토론문을 작성했습니다. 일단 복지 돌봄의 기본 구성은 사용자, 운영자, 노동자 이렇게 간단하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거의 모든 복지 시설이나 돌봄 시설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뭔가 세밀하고 되게 조금 이렇게 작은 형태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형태가 이제 구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이런 돌봄과 복지 시설에서 위탁 양육 혹은 돌봄을 받고 있는 영유아는 99%입니다. 어 노동 환경을 저희 노동 환경을 간략하게 언급을 하자면 나라에서 지정하는 운영 시간 동안 담당 노동자와 아이들은 기본 9시간에서 24시간 360일 밀착으로 공백 없이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의 노동자들은 이 노동의 특성, 그러니까 돌봄에 대한 특수성으로 인해서 보호아동과 분리 없이 노동 시간 전부를 아이와 함께하는 환경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휴게는 물론이고 식사 시간, 배변을 위해 화장실을 가야 되는 인간적인 시간까지 모두 포함이고 사회 타 구성원들의 불안감으로 설치된 저희 현장에 있는 CCTV로 인해서 사생활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감시체계의 노동 환경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간을 잠시 일부만 언급하자면요. 현장 노동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같이 최소 2인에서 그러니까 돌보는 아동을 상시 같이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아동의 수가 2인, 적게는 2인, 많게는 25명 이상의 아이들을 혼자 돌봄을 하면서 자기 식사도 같이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배변이 필요할 경우 보조교사 혹은 보조 도움이 없이는 퇴근 시까지 화장실을 참아야 되고요. 돌봄 노동을 실행을 하면서 아예 화장실을 가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분 섭취 또한 제한을 받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배설, 식사 욕구를 제한되는 상황의 돌봄시설 노동자의 기본 환경이고요. 이런 환경 속의 노동자의 건강은 당연하게도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돌봄이나 복지시설 노동자들이 가장 흔하게 갖고 있는 건 근골격계 질환이고요. 또 생식기 질환도 역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질병들이 굉장히 산재로 인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고 실제로 산재 인정률도 퍼센테이지가 5% 내외입니다. 결국 돌봄 노동자들이나 복지 노동자들은 자기의 건강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애정하는 노동을 정년까지 하고 싶어도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노동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런 돌봄 노동자의 기본 환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요즘 핫한 이슈가 또 이 노동자들의 환경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바로 아동학대법입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아동학대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인데요. 현행 아동학대 법안은 제가 차후 서류 그 토론문을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건데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형법이고요. 또 하나는 아동복지법 이렇게 두 가지의 법을 이제 이중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형법을 먼저 보자면 여러 가지 아주 많습니다. 아주 세부 사항으로 잘 나눠져 있긴 하지만 거기에 저희가 주목하는 건 학대죄.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대죄. 예, 요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아동복지법 17조에 나오는 내용 중에 뭐 여러 가지 신체적 뭐 행위, 뭐 방임 뭐 등등 있는데 가장 저희에게 갈등과 괴롭힘을 주는 내용은 정서적 학대 행위, 기본적 보호, 양육, 방임 행위입니다. 과연 이게 무엇입니까? 과연 정서적 방임이 뭘까요? 저희는 항상 이걸 현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에서는 일명 이 정서적 학대에 대한 부분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법안으로 저희가 별명을 삼아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만큼 정서적 학대라는 기준이 판단자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이고 정말 모호한 기준으로 기준 자체조차도 무방 없다고 생각할 만큼 되게 포괄적이라서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범죄자고 낙인 찍을 수 있는 파괴적인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정서적 노동이 기본 모태인 저희 돌봄 노동자 혹은 복지 노동자들은 이런 잠재적 범죄자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고 있고요. 이는 복지 돌봄 노동자 전반에 걸쳐서 언제든지 나는 범죄자로 몰릴 것이라는 두려움, 이에 노동 환경의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 예비 범죄자를 보는 듯한 사회적 인식이 항상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당은 과연 복지와 돌봄의 기본 개념이 있는가? 이런 돌봄 노동의 기본조차도 위해를 받고 있는 게 현장과 현실인데 정의당의 복지 돌봄에 대한 신당 제안에는 이와 같은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앞서 정의당이 발표한 자료도 제가 한 번 더 제 토론문에 실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공공이 책임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주 4일제 복지국가, 지역 안의 관계 돌봄, 포괄적 돌봄이 가능한 지역의 발명보다 정의, 가족 돌봄 제공자에 대한 현금, 현물 형태의 지원 등 한국적인 최적의 조합, 이것을 찾아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핫한 이슈인 아동학대법에 그리고 CCTV 감시체제에서 일하고 있는 잠재적 범죄자인 그렇게 취급받고 있는 저희 돌봄 노동자의 위치와 이해도는 이 글 속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복지 돌봄을 지키는 노동자의 이해가 전혀 없고요. 노동의 개념조차도 이 글 하나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없는지. 이렇게 사투하는 노동자들을 지키려는 정의당의 의지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노동자로서 정의당에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동학대법 개정 및 노동자 보호법안 산정입니다. 현행 아동학대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모호합니다. 모두가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서 다들 한 번쯤은 기사로 접해보셨을 겁니다. 소아 의료 시스템의 폐지 가속화, 소아 응급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아과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가봤거든요. 아침에 문 열자마자 갔는데 대기가 40번입니다. 3시간 반을 기다려서 아이의 진료를 받거든요. 근데 이게 일상 소아과의 모습입니다. 정말 아이가 급하면 그만큼의 시간을 또 들여야 합니다. 네. 또 응급과의 폐지가 가속화가 되고 있고 소아과 폐업, 심지어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아과도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유아 돌봄 시스템의 기능 상실도 지금 연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업 당연하고 미탁 돌봄 시설 폐업, 그룹홈과 같은 그런 청소년 및 미혼부, 모부의 보호 시설의 미운영, 폐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가속화가 돼가지고 점점 아이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유아 및 청소년 혐오 확산이 되고 있지요. 일명 노키즈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린이 청소년에게 필수이고 기본이 되어야 되는 시스템조차도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 이것들이 바로 이 법안 때문에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정의당은 신속하게 이 전쟁 같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빠르게 번지는 이런 현상에 대해 원인 진단을 한 후에 각 현장에 맞는 법안 상정 및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동학대 관련 시에 조사 시작부터 범죄자로 이미 선 낙인이 됩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릴 틈 없이 동정업계와 해당 지역 사회 전체에 퇴출이 됩니다.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후 무고라고 판정이 날지라도 판정 완결 시의 기간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에서 5년 혹은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노동자는 사회적 시선, 본인에게 피해갈까 몸살이며 해결을 말하는 운영자, 덮어놓고 범죄자로 불안감과 분노를 표현하는 보호자들, 그리고 노동자의 보호는커녕 밤인과 해고를 종용하는 행정태도로 인하여 신념으로 지켰던 이 노동자, 돌봄 노동이 오히려 정신과 육체의 상처를 혼자서 감내하면서 사람으로서 삶을 놔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초동 교사님도 이런 사건들에 정말 저는 유감을 표현하겠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저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보육교사 선생님들도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법 때문에요. 진짜 공익 신고자들도 범죄자로 충분히 만들고도 남습니다. 오히려 진짜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고요. 그 신고자가 교사나 종사자일 경우에 보복성 역아동학대 신고로 인해서 앞서 언급한 가정들을 기본으로 밟아서 잘려나갑니다. 이런 보복성 신고들은요. 예상하듯이 이 교사를 사용하는 사용자나 혹은 운영하는 운영자 혹은 이해타산에 맞지 않는 것들을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당사자들입니다. 해서 생존을 걸고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처하는 모든 현실적 문제들은 오롯이 공익을 위한 그런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이 현장입니다. 두 번째 노동자의 제안입니다. 복지 돌봄 시스템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권리 위에 사용자의 기본 의무, 사회로부터 요구받는 노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제공입니다. 이퀄 무고 신고에 대한 보호 법안 상정 및 판단 전까지의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을 상정해 주십시오. 현장 노동자들은 오늘도 얘기합니다. 네, 대화문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아니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보호자의 의무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 교육하면 꼭 와야 하는 사람들은 안 오는 게 정말 신기할 지경이에요.
집에서 오히려 아이가 더 다쳐와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보면 아이가 더 다친다고 시설이 더 안전하니까 보낸다는 보호자도 있어요. 가정에 오히려 저희는 CCTV를 달고 싶습니다. 보호자가 아이 양육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면서 대놓고 키워달래요. 산모당에 사람 잡는다고 땡땡 카페나 인터넷에 물어봤는데 그곳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말과 내가 하는 말이 다르다면서 제가 아이를 미워해서 혹은 잘못 보고 그런 소리를 한다고 했어요. 보호자에게 아이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섭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가 돌봄 기관에 합의금을 받는 방법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신종플루 약을 들고 고열인 상태의 아이가 왔는데 보호자는 그냥 일반 감기라고 하고 돌봄 거부를 하냐고 화를 냈어요. 밥을 먹이면 억지로 먹인다고 학대라고 하고 안 먹겠다고 해서 안 먹이면 방임학대라고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땡땡이가 너무 어려서 무는 걸로 화를 내는데 정말 정신을 놓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저보러 방임학대했다고 하고 저는 다수의 아이들도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무는 아이 보호자에게 말을 꺼내면 선생님, 아이가 물 동안 뭐 하셨어요? CCTV 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 노동자의 제안입니다. 보호자도 부모 그냥 되는 거 아니다. 네. 부모 필수 의무 교육법 상정을 요구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성인 또한 보호자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이도 보호자도 레벨이 0이라는 거죠. 아이를 독방 양육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제공이 우선이 아니고 독방 양육을 부담 없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기본은 보호자 양육입니다. 복지 돌봄은 그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구체적이고 섬세한 힘을 주는 역할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려면 어렸을 때부터 사랑으로 도덕을 익히듯이 보호자로서 권리와 의무 또한 국가 단위로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권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지 돌봄 노동이 필수로 필요한 입장이어서도 그 노동을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만족할 만한 서비스 또한 당연히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기본 돌봄 복지 바우처 시스템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속에 필수 부모 교육을 넣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1살 아이와 1살 된 부모들이 첫 돌봄 위탁하러 오면 늘 같은 얘기를 저희는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다들 부모는 처음인 인생이라서 모릅니다. 그러면 국가가 알려줘야죠. 표준 부모 양육 프로그램 적용으로 보호자들이 부모 레벨을 쉽게 올릴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또 이런 교육을 권고가 아니라 필수 과정으로 이수해야만 바우처 시스템과 바우처와 그 시스템을 이용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만약 공교육 범위에 성인 교육을 포함하여 확장시킬 수만 있다면 어쩌면 모두가 고민하는 보호자 부재에 대한 문제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해결 그리고 어려운 사회적 고민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될 수 있을 것을 현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노동자의 제안입니다. 모두가 당사자고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일명 갈등 중재 표준 가이드라인과 복지 돌봄 중재 기관 설치 법안입니다. 현재 수많은 영유아 청소년 이하 아이들과 관련된 시스템 속 노동자들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대면 서비스가 기본으로 사람 간의 갈등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노동입니다. 하여 필수 중의 필수지만 기피 동안 가장 심각하죠. 이런 현장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는 건 너 죄인 끝 이게 아니라 갈등이 일어났을 때 당사자의 싸움에서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런 게 아니고 신속하게 전문 중재 노동자의 개입을 통하여 권위 있는 갈등 해소를 통해서 모두가 다치지 않고 현장 복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갈등 중재와 회복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성숙한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을 직간접적으로 습득할 수 있고 추후 성인이 되었을 시에 여러 사회적 갈등으로부터 유연성을 지닌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노조 조합원 김도영 당원님 토론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사전에 와서 토론 자료라 이런 걸 좀 준비를 해드렸어야 됐는데 근처 집회가 있어가지고 조금 밀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생각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공식적인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재창당이라고 안 하고 신당 창당 뭐 사업단 이런 식으로 지금 명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당 창당에 대한 정의당의 시각 그리고 시선의 전환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저희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당 대표께서 이제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실 때 이제 선전물도 돌리고 이제 그랬는데 근처 시민분이 재창당 하긴 하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부터 이제 오는 이제 그 재창당에 관한 그런 어떤 관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사실은 총선에 앞서서 지금 뭐 전략적 방향의 설정이라든지 이제 실천의 뭐 방법 같은 것들을 넘어서 사실은 지금 구체화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다음 총선을 준비하고 당을 이제 다시 이끌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많이 이제 당이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얘기하는 재창당의 이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제 공식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통틀어서 이게 물인지 휘발유인지 불난집에 이제 끼얹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야 돼서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노동에 대한 성찰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6,411번 버스 이제를 열거하면서 이제 그림자 노동에 대한 이제 조명을 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당의 공식 입장이 있었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굉장히 직군이 이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용인시위원회 안혜민 농지께서 이제 그 적으신 글을 이제 대신 읽어주셨지만은 사실 그 노동에 대한 그 카테고리나 범주성을 한정한다면 그런 이제 가사 노동도 노동으로 인정받기 굉장히 힘든 그 어떤 이야기를 전개하기 힘든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당의 이제 중앙에서 이제 판단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 노회찬의 좀 마음을 읽겠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에 대한 그림자 노동에 대한 범주화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이제 자그마한 생각이 좀 있었고요. 이제 어떤 노동당원이나 그리고 노동 현장에 있던 어떤 노동자가 입당을 할 때 그 노동자가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는 당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여기서 조명받는 노동이야, 조명받지 못한 노동이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노동의 모습을 갖고 갔으면 좋겠어서 이런 부분들은 범주화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었던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교육 사업이나 조직 사업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는데요. 이제 입당 사업이라든지 이제 노동자 조직적인 측면에서 아직 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뭐 실무적인 방향이 나오지는 않은 걸로 전 대충 알고 있는데 이제 일단은 중앙당에 있는 동지들을 믿고 많이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뭐 선언적인 의미는 이제 뭐 어떤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지만 실무적인 방향은 이제 그 동지들께서 잘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뭐 노동 세력의 측면에서만 이제 집중할 것이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에 그 예비 당원 협의체 허들이라고 하는 그 정의당의 그 예비 당원 협의체가 있었는데요. 찾아보니까 2021년 활동을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게시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저도 이제 뭐 청년 세대이지만 이제 청년 세대들은 사실 독립적 성향이 굉장히 많이 강하고요. 그리고 연대에 대한 이제 망각이나 이제 연대에 대한 아예 그냥 지식이 없는 경험이 없는 그런 이제 상태이거나 이제 취업 경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청년 세대의 입당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적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 입당 사업이나 당권 회복 사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활동가 육성을 전면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에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이게 뭐가 되든 안 되든 지역위원장들한테 이제 소정의 뭐 이제 급여를 주면서 이제 조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다라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게 입당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조직화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가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문제로도 이제 판단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활동가 육성이 되어 있어야 어떤 조직화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선제적인 입장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이제 좀 당의 중점 사업이나 재창단 과정에서 꼭 포함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우리가 반면교사하는 걸로 또 지켜보면요, 진보당 같은 경우를 이제 좀 잠깐 보면 사실 모든 뭐 저희하고 이제 아무래도 의견이 다른 정당이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부정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뭐 이제 그렇겠지만요. 사실 조직력 측면에서는 솔직히 저는 진보당에 대한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당의 강령이나 당론 같은 것들을 보면요,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혹할 만한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조직이 돼 있던 부분들은 사실 그게 이제 당 밑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활동가들의 그런 노고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진보당의 그 교육 사업이나 조직 사업 같은 것들이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활동가 육성이나 교육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창단 과정에서 분명히 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별에 관해서도 우리가 어떤 우호적인 산별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산별이든 어떤 노동자든 좀 약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확장성을 조금 더 넓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밖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에 대한 집착을 과감히 던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사실 당명 개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수 정당들에 대해서 약간 좀 자신들의 과오를 이제 좀 묻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수단으로 써왔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당명 개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해서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과거에 해왔던 일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진보 진영에 발돋움을 하겠다. 그런 의지로 이제 당명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요,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여쭤보면, 무슨 정의당 당명 왜 바꾸냐고, 정의당 괜찮지 않냐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고, 당연히 이제 공식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당명 개정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어떤 이제 뭐 프레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보수 정당이 이제 당명을 바꿀 때 하물며 이제 가장 최근에는 자유한국당의 건이 국민의힘 건도 있지만은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됐던 게 박근혜 그 비선 실세 사건을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좀 우리가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수단으로 썼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전례에 비춰봐서 이제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는 이제 정의당이 뭐 잘못했으니까 뭐 당명 바꾸면서 막 이러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기존에 갖춰져 있는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신없는 여론전에 그게 팩트가 되어버리지는 않을까. 사실 그 걱정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렇죠. 이제 총선까지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뭐, 말년병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떨어진 낙엽도 조심해라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이나 제3 이제 뭐 세력이랑 같이 연대를 해서 재창당을 하겠다. 이제 녹색 이쪽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사실 뭐 같이 적극적으로 제가 뭐 당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재창단 과정에서 어떤 목소리를 보태고 뭐 힘을 보태고 같이 결합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다고 사실을 느끼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녹색이나 이제 기후의 이름을 덧댄 정의당이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바꿀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다시 진보신당이 앞서서 있었지만 진보정의당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사실 진보정의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노동에서는 또 이제 노동자 1만 선언도 준비하고 있고 이렇지만 이제 당명이나 선언이나 이런 것들 뭐 논의 과정 혹은 이제 재창당의 갈래 같은 것들을 외부로 표출하고 드러내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조금 더 이 진보 정당을 아래로 끌고 내려갈 수 있을지 그리고 노동 중심성을 어떻게 회복해서 노동자들이 다시 지지하는 정당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좋지만 의미가 있고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실천 방안과 구체화 방법을 조금 더 모색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개해 나가자라는 것을 재창당 과정에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준비된 자료로에 대한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현장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신청해 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이병렬 당원님. 예. 우리 공계진 선배님이 민주노동당에 있을 때 당과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대하여라는 아주 명 보고서를 하나 글을 쓰셨는데 오늘 그거를 거의 능가하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담은 글이 나와서 참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기쁘네요. 근데 이게 너무 늦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좀. 예. 진작에 모셨어야 되는데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겠지만 우리가 잘 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반론을 제기할 내용은 없고요. 예. 굉장히 잘 이렇게 짚어주셨다고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몇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하여튼 우리가 그 조직노동과 관련해서는 그 민주노총, 한국노총까지 포함해서 민주노총의 이 한계와 관련해서 많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조직률의 문제라든지 정규직 중심, 그다음에 뭐 대공장 공공 중심의 그 조직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기득권 노조다부터 해서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저는 민주노동당이 이제 때부터 지금까지 정의당은 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노동조합이 잘 나갈 때는 같이 하자고 이렇게 사실 막 가서 하고 지원도 하고 근데 민주노총이 뭐 이것저것 때문에 공격을 엄청 받으면은 그걸 방어하기보다는 한 발 이렇게 물러서서 이렇게 그 바람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물론 이제 노동조합이 잘못한 게 많겠죠. 옛날에 뭐 돈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당과 노동조합이 이게 같이 가는 조직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과연 갖고 있느냐. 일상적으로 우리 뇌에. 예. 항상 뭘 할 때 이걸 이렇게 하면은 노동조합은 어떻게 할까? 아니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우리의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가 이런 지점에서는 사실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정의당,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한계는 그 정의당의 한계라는 인식을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래서 같이 그걸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민주노총을 좀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제 거의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미조직 노동자와 관계에서도 그래서 노동조합이 욕먹을 때 우리 정의당의 인사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죠. 예. 진보당에 있는 분들은 참 얄밉게도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속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남의 당 얘기 할 건 없이 노동방 노동이 중요하다. 노동 밖의 노동이 광장 노동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참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진정성 있게 그런 얘기를 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실제 행동은 좀 어땠느냐.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사실 올해 이런저런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당에 대해서 좀 실망도 하고 화가 난 게 많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미조직 노동자, 아까 뭐 노동방 노동 이게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올해 사실 그런 노동자들한테 쟁점이 된 게 몇 가지가 있었죠. 최저임금 투쟁이라든지 그 실업급여 문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진짜 의례적인 정말 그 성명서 한 장 내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투쟁을 우리가 뭐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더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구도에서. 단지 노동자들이, 특히 미조직 최저임금에 목매고 있는 여러 노동자들이,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진짜 정의당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구나, 이런 과연 평가를 받을 만했던가. 실업급여도 실업 이런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이 기회에 오히려 실업급여가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때에 조직노동한테 과감히 요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용보험료를 한 10,000원만 인상하면, 제가 그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10,000원만 인상하면 실업급여의 액수나 그 기간을 대폭 늘릴 수가 있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좀 정의당이, 그러니까 다 지나간다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놀지는 않았을 텐데 도대체 뭔 생각을 했는지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경우가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을 바꾸자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소유까지 주장할 정도는 아니라도 뭔가 이렇게 미조직 노동자나 여러 가지 뭘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증세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가 아까 민주노동당 할 때 제일 핵심이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이런 걸 두려워하는지 나는 참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 지점이, 저도 책임이 있을 거고, 그런 지점에서 정말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은 조직노동의 일부가 반대할 수도 있어요, 증세에.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설득하고 끌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그 아까 미조직 노동자들을 이렇게 조직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놓치고 있고, 그게 왜 그런지 하여튼 잘 이렇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결국 이제 제가 보면 노동 활동가들의 토대가 당이 너무 취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총 지역이나 산별과의 결합력이 굉장히 취약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의제와 관련해서는 지역 출퇴근 선전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조직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건 아니지만 방도가 주로 출퇴근 시간일 거예요. 이게 조직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노동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의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선전 활동들을 현장이나 지역에서,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이제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이런 지점에서 상당히 이제 토대가 취약하죠, 지금. 취약하지만 지속적으로 좀 그걸 해야 된다. 요새 프리패스 3만 원 이런 건데, 아까 무상급식도 얘기를 했지만, 근데 이 지점 내년에 아마 제가 볼 때 민주당이나 의원에서 다 공약에 나올 거예요. 이거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거를 예전에 민주노동당 무상급식도 다 뺏어갔지만, 저거는 사람들이 그 민주노동당이 원래 한 거다, 이런 인식을 가진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쪽에서 뺏어가더라도 이게 저건 정의당에서 원래 주장했던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점에서 참 아쉬움이 이제 많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신당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노동 녹색 쪽에서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고요. 거의 그냥 금태섭 신당하고 제3지대에서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쟁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정의당으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백약이 무효일 수는 있지만, 제가 보면 3가지 정도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후에 아까 얘기하는 의제들은 진보의 재구성 총선 이후에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당장 총선에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의당한테 굉장한 기회로, 이 보궐선거가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전주에만 4월 달에 있는 줄 알아가지고 거기 후보를 안 내가지고 막 진짜 땅을 치고 그랬는데, 여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거의
존재감이 없으면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좀 집중하자. 응? 노동자 후보가 또 나왔는데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공중전을 잘해야 돼요, 사실. 근데 그걸 하려면은 의원들이 참 이번 문제 얼마 안 남았어요. 7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선거가. 이제 뭐 거의 지금 그런 지점에서 정말 호소하고 촉구하고 하는데, 정말 의원들이 단합을 해서 국정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당의 어떤 그 의제들을 선도하는 공중전을, 예?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밑에서 뭘 하자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공중전을 잘해야 되는데, 의원들의 역할들이 과연 이번 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도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그런 거고. 제가 그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지역의 출마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사실 이게 제일 걱정인데, 이게 정의당이 비례 선거를 위한 정당으로 인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몇 번 제가 만날 때마다 저도 주장을 했는데, 지역 출마를 노동조합부터 뭐 노동자부터 결의하고 가능한 저기에서, 예, 최소 진짜 100명은 돼야 되는데 253개 선거구에서, 예, 하여튼 그래야지 이제 지역의 당원들도 같이 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될 텐데, 그런 지점에서 지역 출마자를 얼마나 조직하느냐, 그 다음에 남은 시간 공중전을 당이 얼마나 이렇게 쭉 해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당면하게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좀 내는 게 중요하다. 그 이후에 이제 총선 끝나고 뭐 진보의 재구성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는 또 길게 보고 그때 얘기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그 사회 비전 토론이 나왔으니까 그 토론문하고 혁신안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비례를 확대하자라는 사회 비전안이 있는데, 사실은 지역이 살아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 뭐 이런 걸 좀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진단과 의견 위주로 좀 그거에 대한 대안 위주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3분에서 좀 시간이 그래서 다 하시려면 좀 그러니까 3분에서 최대 5분까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 네, 임희승 의원. 예, 저는 이제 이 토론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첫 번째 토론회에는 시간이 되지 않아서 참석을 못했고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토론회였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이 함께 당에 대한 미래와 방향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노동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는 보건의료 노조 활동을 했었습니다. 부천 성모병원 간호사였었고, 노동조합 지부장, 그다음에 보건의료 노조 인천부천 본부장, 중앙회 부위원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민주노총 사무총장 후보로도 나왔다가 낙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당과 노동운동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거든요. 정당과 노동조합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과 말씀이 다 저도 이제 공감하는 지점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정당 운동을 했었고 후보로도 3번이나 출마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노하우 내지는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동지들이 자기가 처한 조건에서 고민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현장 중심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당 활동을 하는 동지들은 당 중심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좀 조화롭게 현장의 목소리도 잘 반영되면서도 현실 정치에서 그것이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이런 토론들이 잘 중앙당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러 오셨을 것 같은데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는 일단 민주노총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의당이 현장에서 제대로 어깨를 펴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건 뭐 다 아시다시피 진보당의 패권적 그런 활동들이 현장을 굉장히 흐트러 놓고 해집고 핥히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목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수도권도 물론 있겠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그런 경향성은 굉장히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진보당과의 현장에서의 투쟁, 내부 투쟁이 엄청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뭐 그밖에 제일 왼쪽에서 또 제일 오른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진보 정당이 하나로 통합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도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지점에서는 동의를 하나 지금 당장엔 사실상 어렵다. 예, 네? 아, 네네. 벌써 시간이 됐나요? 아, 죄송합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참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아, 네. 그럼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조건에서 거기에 너무 시간이나 노력을 허비하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지금 당장 급한 우리의 처지가 그런 것들을 어렵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몇 가지 그냥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로서 당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좀 고민해 보면 좋겠는데 사실 물론 당에 대한 애정과 방향 내지는 열정이 있어야 이게 마음도 내고 몸도 내고 돈도 내는데 그게 현재 조건은 매우 어려운 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정의당을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체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는 거죠. 그럼 우리는 현장 활동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세액공제죠. 현장에 당원을 조직하기는 어려워도 세액공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의지가 있고 애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그거 해야 되고요. 또 당원 확대도 해야 됩니다. 이 전제는 당을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켜야 간다라는 이 목적에 동의한다는 전제로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내년 총선에 반드시 저는 노동 비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중앙당에서 배려도 해줘야 되고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 후보를 통해서 노동의 정책과 노동자들의 확대를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지지율도 높아지고 또 실제로 당선시킬 수 있는 그런 전술이 나온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지역구 출마자들이 많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연히 동의합니다. 상당히 사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저도 출마를 해봤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후에 당적 태세 속에서 노동위원회 강화, 그리고 현장 지회 활성화, 그리고 지역과 결합하는 노동운동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우리 당이 노동 중심성을 강화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당으로 끌어오는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정혜윤 선생님 좀 발제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노동조합과 그다음에 진보 진영과 우리가 어떻게 당장의 모든 당을 해체하고 통합정당은 아니지만 최대한 총선에서 연대 연합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정의당이 뭐 이후에 뭐 돈이 어떻게 됐고 뭐 이러한 디테일의 문제를 얘기하는 소화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어려운 시기에 거대한 담론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부터 적극적이어야 한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 비전 이런 데에서 이제 녹색과 돌봄을 되게 강조하는 비전인데 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불평등 구조라는 것을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부분인가, 정말 정면으로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비전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속에서 아무런 세력 재편도 없는데 당을 녹색을 입힌다는 것은 저는 좀 약간 오히려 얕은 깨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이제 그 다른 세력을 규합하는 과감한 뭔가의 신당으로 어렵다 하면 저는 정의당으로서 당당하고 그다음에 그에 맞는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우리 이정미 대표님은 자강론을 얘기하셨는데 또 기술적인 것은 또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무슨 전략 명부를 이제 외부에서 뭐 이런 얘기 언뜻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4년 전에 당의 총선 공천의 실패 중에 중요한 거는 20년 진보 정당 역사 속에서 성장돼 있는 간부들을 의원들로 만들지 못한 게 저는 가장 큰 패배였고 지금 허리가 없고 리더가 없는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진보의 큰 바다에 가서 큰 판을 짜든지 그게 안 된다면 자강론이라 하면 우리 정의당 내에서 성장하고 노동과 녹색 이러한 부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을 만들어내서 그 정치 영역에서 성장된 사람들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돼야 한다. 다시 또 뭔가 이미지로 저는 이미지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세력도 규합하지 않았는데 또 그러진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조를 가지고 내부를 하려면 내부에 맞게 아니면 과감하게 펴면 과감한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 저는 과감한 것에 대해서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 네, 공계진 당원. 예. 시간 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정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 영국 노동당 토니 블레어, 독일 3인당 슈레더 등이 노조를 멀리하며 소위 제3위기를 걸었었는데 그 결과 노동당 3인당 현재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국 노동당, 독일 3인당의 당수가 바뀌었는데 이들과 토니 블레어, 슈레더의 차이는 무엇인지, 제가 이 질문은 약간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정의당은 그간 노조를 멀리하는 노선을 취해왔는데 그것과 제3의 길, 토니 블레어나 슈레더 같은 길은 유사성이 있다고 보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 번째는 플랫폼 노동자, 중소형제사업장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하지만 노동자 정치 한마당에서 이걸 중요하게 얘기를 사실 했거든요. 그런데 당내 집행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우리가. 그럴 경우 정의당이 플랫폼 노동자, 중소형제사업자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들 조직할 수 있다고 보는지, 앞이 질문에 더해서 내부 집행력이 없으면 이미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파트너십을 형성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함께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안 한다고 보는지. 마지막 질문은 아무리 우리가 노동중심성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앞에 집행력과 관련돼서 정의당 중앙당의 대표도 문제지만 그 밑에 참모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작심하고 얘기를 하는데 정책위와 그다음에 진보정치연구소나 그다음에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 중에 노동 중심성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소위 강단 좌파들이지. 그런 사람들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게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그대로 놔둔다 하더라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 노동 중심성이 현실적으로 되는 것이지 아무리 주장을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거는 단순하게 인적 쇄신 없이 시스템을 바꾸는 일 없이 우리가 얘기하는 건 실현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노동 부대표 한 명 세워놓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실현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볼 텐데 서구의 예를 들어서 비교해 주시면서 그런 얘기도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곤란하다면 얘기 안 해줘서 상관없고.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네,
제가 모르는 건 잘 모르고 아는 것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토니 블레어나 뭐 이런 거로서 인제 영국이 노조랑 결별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했었는데 사실은 정의당 요 발제 때문에 이전에 좀 찾아보면서 딱히 그랬다고 또 이렇게 다른 자료들을 보면 그런 거를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지적하진 않더라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결별하는 듯이 보이기도 했고 실제로 노동자 지도 선출하는 데 노조한테 발언권도 없애고 뭐 요런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여전히 되게 친밀하기도 하고 뭐 리더십도 겹쳐 있고 구조적으로 둘이 되게 관계가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제가 봤던 거에서는 별로 영국 노동당이랑 노조랑 그렇게 뭐 서로 되게 강해, 여전히 강해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당 자금 조달에서 노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제레미 코빈도 인제 뭐 이렇게 음 사회적 계층은 되게 이렇게 좀 좋은 집안에서 컸지만 그 사람도 노조 조직가 출신이었다고 하고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노동당에서 조직 노조 배경 가진 사람은 옛날보다는 줄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뭐 "서로 결별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정의당의 현실에 대해서 인제 질문 주셨는데 제가 사실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오늘 인제 자리를 불러 주신 게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한편은 인제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 유익하다고 되게 생각하는 거는 정의당에 계신 분들은 이미 답을 많이 알고 있고 경험도 있고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구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인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전의 다른 나라의 경험 아니면 한국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미 안에서 경험도 있고 논리도 있고 또 서로 약간 충돌하는 부분도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좀 그게 잘 논의가 모였으면 좋겠다. 이미 지역 운동하셨던 분, 노조 활동하셨던 분들, 노동당원 하셨던 분들이 이야기가 좀 이렇게 서로 겹치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누구를 배제하자 이런 것들은 뭐 정말 과감한 리더십이 생겨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발언을 자제하게 하고 뭐 요렇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슨 뭐 연구소나 정책위원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문제의식을 가지는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 조직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많이 했는데 무서운 거는 그러니까 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 하지만 노조든 당이든 조직에서는 어 맨파워가 있고 돈 파워가 있으면 다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알아서 더 뭐 어떻게 함부로 말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이렇게 여기서 세력을 확장하고 사람을 늘리는 것들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전에 전 노동자 당원 한마당 600명을 조직해서 이 정의당의 어려운 시절에 뭔가를 해놨다는 것들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드시면 이 당에서 뭔가 더 구체적인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발언권도 있고 구체적으로 되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뒷부분에 관련돼서는 곤란한 질문을 제가 드린 거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유럽 3인당 영국의 노동당이나 독일의 3인당 이런 것도 노동조합과 척을 지어가면서 가지는 않잖아요. 확인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치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3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3인주의를 추정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중앙당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산하지 않고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오늘 저는 이 얘기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토론.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시면. 네, 이태성 당원. 네. 제 16년도에 그 정의당에 입당을 하고 지금 두 번의 그 대선과 두 번의 총선, 그다음에 지방선거도 두 번을 겪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총선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국민적 관심은 대선이야 지금 뭐 거대 양당의 양당 정치로 인해서 사실 1대1 구도가 분명하지만 총선은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 조건들이 수렴되는 과정들이 일정 부분 반영되는 선거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의당의 노동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느 길을 걸어왔느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부대표님도 계시긴 하지만요. 사실 노동을 의제로 하는 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간 적이 없습니다. 예, 그게 아주 신랄한 비판이 이게 직면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체계가 없었던 거죠. 뭐 지역의 위원장이 노동위원장들이 있어서 정례적인 회의는 했지만 실제로 이제 현장 활동가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이렇게 정의당 안에서 직접적인 회의나 정책적을 토론을 통해서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 중심의 그 사업들을 노동조합에서 전개를 했던 것이고 의원 중심의 사업을 통해서 법안을 발의했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서로 괴리되는 법안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의견 차가 또 발생하는 것도 분명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앞으로 어쨌든 이런 근간들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분명히 그 노동 부대표를 중심으로 현장이 참여하는 방식의 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뭐 녹색과 기후를 얘기하지 않고 미래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AI까지 지금 모든 게 장악하는 세대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의제를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대화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는 기후와 녹색이 앞으로 논의가 될 지점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지금 많은 정파들에서는 체제 전환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자본주의 체제 전환하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와닿는 것들이 무거운 주제일 수 있고 거부감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이제는 그 자본주의와 체제를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 그게 정의당이 앞으로 갈 의제라고 저는 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 기후 지정이라든지 그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 진영에서는 정치 상상을 좀 하자. 그래서 정치 상상을 통해서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하고 다음 총선을 좀 준비하자라는 의견 그룹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당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미 많이 계시고 현장의 활동가들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뭐 오늘 이현님 그 노동자 동지가 얘기했던 것 모든 노동자가 사실 산업법에 적용받아야 되고 특히 보육이나 감정 노동자들이 산업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다양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작업 중진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동 현장에는 있지만 이 불법이나 감정 노동자한테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의당에서 빠르게 또 법제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좀 오늘 고민을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총선에 우리는 올인해야 된다. 그게 정의당이 됐든 어느 세력과 연대를 했든 간에 정의당이 가장 주체로 서서 총선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 이제 원팀의 모습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정의당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좀 마련했으면 바람으로 의견을 좀 드리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김인자 당원님. 네. 네, 그 2차 토론의 결과 6가지 항목에 관련해서 그거 대안이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지역과 중앙의 관계 회복, 지원 연대 공생 전략이 필요하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다 1번, 2번, 3번 운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해야 된다와 다 연관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역 정치로 가야 한다. 다 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거죠. 지역에서 느꼈던 거예요.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느꼈던 건데 지난 총선 때인가요? 뭐 아무튼 뭐 비리대표 추천인 그러면서 저희 조합원들과 가족들과 온 지역을 해집해서 한 5,000명 받아내고 그랬는데 그래요. 그 후보자가 안 됐다 하더라도 고맙습니다. 인사 한마디는 보내고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그래서 무슨 이거 초등학교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아. 저는 종교활동 뭐 교회나 뭐 절에 다니면 얼마나 신도들한테 뭐 후속 조치를 잘합니까? 그래서 정의당 이거 틀렸구나. 저는 그거 느꼈고요. 저희가 지금 가난한 노동조합에서 문자비를 50만 원가량을 써가면서 이렇게 후보를 했는데 인사 한마디 없어요. 물론 당선된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저는 고민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과 특히 이제 이번에 정의당과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서둘러야 되는데 이거는 명사 중심이면 안 되겠다. 우리 현장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해서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긴밀하게 해야 된다. 이미 거기 총선 여러 가지 거기도 불협화음이 많이 있고 제가 어제까지 회의하고 왔는데 그리고 5번째 더 왼쪽으로 가야 한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고 그러면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의미가 별로 이렇게 발현되지를 않았어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노랑범법이나 차별금지법 이런 거는 매우 좋은 거였는데 별로 이렇게 소개가 안 될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효율적이지 못했던 건데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이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장성이 반영되고 사회비전 토론문이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오늘 토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장성을 제대로 발현할 수 있도록 정의당의 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만의 뉴스레이더라도 만들어서 꼭 이게 당원들한테 알려놔야 되겠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받아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율적이지 못했다. 너무나 답답했다. 그동안 저도 비슷할 때 이제 그 뭐 민주노동 탈당 이후에 뭐 아주 수년 만에 제가 고양시 갑 지역에 살다 보니까 옛날에 뭐 심상정 의원 여성위원장 할 때 같이 활동도 좀 했었고 그렇기도 하고 이거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뚜렷한 뭐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노동 중심성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결국은 시스템 안에는 인물이잖아요. 인물을 만드는 어떤 우리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당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노동자들 600명이나 모였다며 저는 못 갔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끝. 입 다물라 그래서 우리 감사합니다. 노년위원회 만들어서 그 예, 얘기 할게요. 말씀하시죠. 예. 노인 요양원이 전국에 시설이 5,600개 잠시만요. 저희 토론 신청을 하셔서 종사자 50만 명이에요. 이거 그래서 노년위원회 만들어서 40%가 유권자입니다. 2025년부터 그거 염두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정의당의 노동 중심성을 초창기부터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아까 삼인주의 얘기도 하셨는데 부기력식 삼인주의가 갖고 있던 한계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지금 보니까 세계 정세에 대한 파악도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혁명도 일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부기력식 삼인주의가 가능했었던 것은 제3세계 아프리카 등지에 대한 착취와 탄압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인데
이제 그런 구조들이 세계적으로 변화의 물결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관계 속에서 세계 정세에 대한 뭐랄까 좀 정확한 당론이랄까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 정세와 노동의 중심성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접근성을 통해서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냥 파편적으로 그 일어나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한다 해가지고는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노동 중심성이라는 게 노동자 계급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솔직히 자본과 노동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되면서 풀지 않으면 자본과 언론과 권력을 다 자본가들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 외치는 이 구호들이 얼마나 현실성 있게 제도를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세계 정세를 파악하는 그 정밀성이나 그런 게 상당히 좀 정의당이 떨어진다고 봐요. 좀 제가 느끼는 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들 할 얘기가 또 많은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네, 김용미 당원님. 네. 혹시 이제 또 계실까요? 제가 마지막일까요? 네, 지금 좀 약간 타이밍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발제해 주신 것도 너무 잘 들었고 또 이제 보육 이제 노조와 노인 문제와 또 이제 그러니까 비전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랑 그런 거에 굉장히 동의를 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활동가 교육을 2020년도에 들었을 때 불평등에 대한 얘기랑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여성에 대한 불평등, 그리고 여성 정치인 할당에 대한 게 필요하나, 지금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인권들이 신장이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게 어느 사회건 어떤 계층이 거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30%가 장악을 해야지 그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그래야 과대표가 되지 않고 한 사람의 소리가 그 모든 계층을 대표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에 평등하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굉장히 공감을 했었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럼 왜 그렇게 못했을까? 진보정당이 정의당이 왜 30%를 장악하지 못했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그 답들이 다 나왔는데 일단 무조건 30%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든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와 손을 잡든지 정말 그게 친일 반민족 행위가 아니라면 정말 반노동적인 행위만 아니라면 그래서 이제 여기 저희 표에 있었던 것처럼 보면은 진보 정당이 제기한 정책 의제의 결과가 나와 있었는데 저는 아까 이제 그런 세계 정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젊은 층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모두가 생각하는 사회가 그런 걸 거예요. 공정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렇다면 정당은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공교육의 정상화, 보육의 정상화, 또 저는 노동에 있어서 화폐에 대한 저는 재정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책 의제 보면 무상의료, 무상교육, 뭐 정치인 할당제, 선거 연령 하향, 아동 수당, 청년 의무 고용, 노령연금, 불공정 거래 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이 모든 것들이 다 불공정과 불평등한 사회를 정말 비정상적인 사회를 공정하고 정상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들이 이런 거에 다 동의하고 호응을 했고 지지를 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으면 지금도 우리가 지지받지 않았을까? 물론 안 한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집중하고 홍보하고 고민하는 지점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화폐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노동과 되게 밀접한데 이제 아까 거대 담론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냥 쉽게 말을 하자면 화폐라는 거 돈은 정말 우리가 필요한 재화와 물건과 물물 교환하기 위한 전 쿠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대 사회는 돈 자체가 목적이 된 사회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우린 비판하지 않지? 그렇다면 여기에서 복지라는 것도 시작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이 불평등과 불공정과 그럼 저는 이런 것들이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놀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네, 두 번째 쉴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희가 말하고 있는 노동.
원하는 일을 할 자유 이걸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플러스로 표현의 자유 정도. 근데 이거는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그 안내민님의 말을 한 것처럼 그런 뭐 돌봄과 보육과 그런 또 노인들의 문제나 그래서 저는 정책 중에 하나 되게 좋은 게 노인 일자리 정책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그게 그냥 단순한 쓰레기 줍기 이런 거 말고 정말 학교에 할아버지들 안전지킴이 그리고 할머니들은 본인들의 그런 걸 살려서 정말 보육을 돌봄하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러면은 정말 보육 여기에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투입하고 그러면은 그런 정책들이 정말 실생활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보지 못하는 게 오히려 거대 담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못 본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노동을 하기 위해 하든지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은 내 시간과 노동력과 기술과 또는 나의 아이디어와 나의 그런 경험들이 모두 다 인정받아서 그것들이 다 재화와 교환할 수 있는 화폐가 되고 급여가 되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진짜 자유가 실현이 될 수 있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했던 블루 칼라들이 인정받는 사회는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뭐. 네, 하실 말씀이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하실 말씀. 네. 오늘 시간이 좀 돼서 뭐 지금 보시는 분들도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고 차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가시는 걸로 하고 뭐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 차기 때 또 하시고 시간은 좀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토론문은 좀 미리 좀 제출을 해주시면 더 원활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은 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수고하셨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장소를 내주신 이정미 대표님과 우리 사무총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 이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